3월에 훈풍이 부는 요즘. 그러나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회에선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정책부터 노선까지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정책 실행을 가속화하려는 여당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야당. 특히 야당은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합리적 보수를 표방하는 인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 합리적인 개혁 보수로 떠오른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뛰어난 경제통과 정책 선구안으로 젊은 리더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늘 서정희의 경제펀치에서는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침체된 야당을 일으킬 보강과 현 정부의 정책 평가,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희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우리 경제의 오늘과 내일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해결해보는 경제펀치. 오늘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 의원님 워낙 동안이시기도 하지만 워낙 젊으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김 의원님 모신 게 마침 딱 한 1년 전에 네.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진 그 날이 작년 3월 10일입니다. 그래서 네. 딱 한 1년쯤 됐어요. 그래서 보수 정권에서 그 사이에 정권이 이제 소위 말한 진보 정권으로 넘어갔는데 그동안 우리 보수는 어떤 1년을 보내왔을까? 또 그 보수의 또 어떤 젊은 기치신데 우리 김 의원께서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이런 등등이 궁금해서 모셨습니다. 오늘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두고 좀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인이시니까 이게 경제 펀치지만 제목이 정치적 질문 하나 먼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곧 그 머지않아서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데 잠깐 부산시장 출마설이 좀 있었어요, 우리 김 의원께서. 네. 근데 좀 안 하신다는 얘기도 또 다시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명확히 좀 해주시죠. 네. 부산시장이라는 그 직무가 350만 시민의 삶을 돌보는 역할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과 준비를 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열정과 능력을 겸비하신 분들이 맡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었고요. 네네. 저는 또 제가 20대 국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입법적인 노력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마무리를 지어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네. 출마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지난 설 연휴 직전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출마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출마하시면 제가 보실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안 하신다는 말씀 듣고 오히려 객관적으로 말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지방선거와 좀 거리를 조금이라도 두면서 좀 객관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야당 아니시겠습니까? 야당 쪽과 여당 쪽의 얘기를 좀 두루두루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제 한 3개월 남았나요? 어떻게 보세요? 전망을?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민주당의 지지율이 워낙 높은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방선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있었던 미투의 확산을 계기로 해서 기존의 진보 진영이 독점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를 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도덕성 측면이나 또 다른 정책적인 실패들이 반복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실망을 표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변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 거 저런 거 다 포함해서 이미 그런 격동의 정치적 과정에 이미 들어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던데요. 6월 선거 같은 경우 전 계층이 다 유권자입니다만 주로 승부가 젊은 층이 승부입니까? 지금 중장년층이 노년층이 승부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유권자들의 정치적인 자각이나 인식이 크게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 투표 참여율이라든가 또는 이 정치적인 의사 표시에 있어서의 적극성이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일 것 같아서 실제로 전국 단위 선거를 이 탄핵 이후에 처음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그 변수가 많이 작용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에 자신이 지지하던 정치 세력에 실망했던 집단은 오히려 투표장에 덜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현상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분은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어느 정치 세력, 정치 집단도 제대로 된 희망이나 비전을 지금 못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정당이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그 보수 진영에서는 특히 6월 선거에 어떤 부분을 어필하실 수 있다고 지금 보고 계시나요? 솔직히 또는 어필해야 된다고. 또 네, 재정 건전성 면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마다 막대한 재정을 소요할 수밖에 없는 이런 네. 정책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래 세대의 세부담에 대한 주의 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한 네. 가지는 대북 인식이나 국가 정체성 문제에 있어서 너무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목조목 비판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경제 쪽에서 특히 이제 재정 쪽을 짚어주셨고 외교안보 쪽에서 이제 북한에 대한 좀 굴종적인 모습 뭐 이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뭐 여야라고 표현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야가 네. 지금 모양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거니만큼 상대가 있는 게임이긴 하지만 너무 지금 기울어져 있어서 뭐 걱정 아닌 걱정 오히려 동정심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 이러려면은 야권이 뭔가 하여튼 좀 힘을 내야 되고 힘을 내려면은 지난 1년 전에 탄핵이 됐듯이 이제 보수가 큰 반성을 하고 뭔가 큰 어떤 그 회심을 하든지 뭔가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든지 뭔가 돼야 되는데 둘 다 지금 안 보인다는 느낌이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선.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이런 근본적인 반성도 또 혁신을 위한 노력도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활력을 되찾기에는 이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기에서 그냥 주저앉을 수 없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뭐 그전에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하더라도 범보수라고 할 수 있는 바른미래당과의 통합도 적극적인 검토 및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네. 지방선거 이후가 되면 이런 새로운 활력을 수혈받기 위해서라도 네. 통합이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이제 제가 여쭌 질문을 아마 그 이쪽 진영에서 논의의 그 포인트를 잡아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선 개혁이냐, 네. 선 혁신이냐, 네. 혹은 선 통합이냐,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화두를 주시곤 하더라고요. 예. 우리 김 의원께서는 일단 먼저 선 통합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뜻입니까? 어떻게? 지금 어떤 혁신을 기대하는 것은 난망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네. 이 범보수의 통합을 이루는 것이 그 자체로 네. 하나의 혁신의 출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정치적인 질문은 그럼 이 정도 하고 우리 김 의원께서 사실은 지난 그 정부 때도 말씀하면 사실 이 경제 쪽에 강한 경제 민주화라든지 뭐 강한 그 나름대로의 그 입장을 제기해 오셨어요.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는 뭐 벤처 창업 얘기하는데 그 벤처 창업 얘기 사실 김 의원이 진작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새 정부가 지금 벤처 창업 쪽에 많은 뭔가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좀 나름 보시는 시각에서 좀 새로운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바른정당에서 대선 정책 공약을 만들었었습니다만 그때도 혁신 성장을 주된 그 중심적인 정책으로 설정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하나를 주로 강조를 하다가 이제 뒤늦게 혁신 성장이라는 용어까지도 같이 쓰는 것을 보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좀 우려스러운 것은 관주도로 혁신 성장을 이루는 것은 이 원리상 맞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민간의 활력이 최대한 이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환경 조성자 역할에 머물러야 할 것인데 이 관료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다 보면 자기들 중심으로 이런 정책들을 집행하면서 민간에서 겨우 싹이 보이던 분야들까지도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들어가서 자기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또 이 싹을 자르는 이런 우를 범하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유의하면서 최대한 정부 자금을 많이 투여를 하는 것이 선이 아니라 민간의 이 자본이 네. 쉽게 그 도전적인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정책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맞죠. 그런 측면에서는 뭐 100번 그 공감이 가고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딱 맞는데 네. 이제 그런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잘 안 되니까 예. 일단 이제 돈도 좀 넣어보고 하면서 이제 막 마중물을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재정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너무 과도하게 쓰이고 있다라는 지적도 아까 해주셨는데 이 정부의 지금 벤처 창업 뭐 나름대로 이렇게 푸시를 하고 있는데 방향은 잘 가고 있다고 보세요? 너무 재정 쪽에 기울었나요? 일단 샌드박스 규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규제 개혁에 있어서 이전에 계속 논의가 되었지만 실행이 못했던 시도들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이 자금을 지나치게 많이 투여하려고 하는 것은 역할에 대한 오인에서 발생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가령 엔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네네. 영국이 도입하고 있듯이 이 중소 기업이나 이런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그에 대해서 실패에 대한 부담을 적게 느끼면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좀 더 다양한 접근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우리 김 의원께서는 그 벤처 창업과 함께 이제 지난 정부 때도 이제 창조경제 쪽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뭐 이쪽 얘기하고 이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하고 근본적인 차별성이 있다고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예, 제가 과거에 몸담았던 새누리당에서 만들어낸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주로 내세웠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뭐 이 방향은 또 분야는 적절하게 설정을 했다고 보았지만 풀어가는 방법에 있어서 이 역시 그 스타트업 이 어떤 창업 기업들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데서 제대로 성과가 나오지 않았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즉 풀어가는 것을 재벌 기업들의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하나씩 물리적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그랬어요. 테이프 커팅하고 시찰의 대상으로 삼고 네. 뭐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인식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관이 무엇을 직접 해보겠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네. 아직도 정부나 관료의 속성상 그런 이 관성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점이 좀 우려스럽게 보여지고요. 말씀 주신 거 보니까 지난 정부는 진짜 그 혁신센터 한다면서 대기업 위주로 탑다운으로 내려왔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정부는 이제 대기업 도움을 대놓고는 뭐 안 받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밑으로부터 이제 많이 돈을 쏟고 있죠. 예. 방식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자칫하다간 오히려 성과도 없이 그냥 돈만 날라가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 나올 수도 있을까요? 사실 90년대 말에 있었던 닷컴 버블이 터질 때 네. 그 누구누구 게이트들이 많이 네.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시중에 풀린 자금이 잘못 쓰이고 방만하게 쓰이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일으키고 오히려 이것이 창업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그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에 조심하면서 네. 좀 민간 자본이 대폭 이 스타트업 투자로 들어오도록 이 문호를 개방하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과거에 제가 제안했던 정책 중에 하나는 그 벤처 캐피탈의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시키는 예를 들어 네. 10억 원의 허들이 있다면은 이것을 1억 원 정도로 낮추든지 해서 지금 스타트업에 대한 정보를 요즘엔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기존에는 창투사들의 아주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정보를 그 주고받으면서 진입 장벽을 이렇게 쳐놓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확 이 문호를 과감하게 열어젖히는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우리 김 의원께서는 이제 아까 재정을 좀 과도하게 투입하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의 어떤 그 것을 우리 세대가 너무 갖다 미리 땡겨 쓰는 거다라는 네.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마 그 부분은 어떤 젊은 층 세대에 대한 나름 염두를 두고 하신 얘기 아닐까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오늘 이제 보수의 1년 반성을 해보면서 해보는 건데 네. 보수가 이제 젊은 층의 희망을 많이 잃었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수의 젊은 층의 어떤 그 신망을 얻기 위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하신 아까 이제 젊은 층을 위해서 많은 걸 투입해야지 지금 돈을 갖다 쓰는 건 뭐 기득권층, 기존의 기득권층이다. 그런데 지금 또 여권에서는 그 젊은 청년 저 일자리 뭐 이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쪽에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거든요. 네, 지금 미래 세대가
인구가 계속 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대로 복지 제도를 유지를 하더라도 우리가 10년, 15년 뒤면은 이 그 북구의 이런 그 복지가 잘 갖추어진 국가들만큼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그냥 늘어나게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빠른 속도로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 제도들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재정 부담을 감당을 할 수 있을지 그러면 30년 뒤의 모습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아찔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공공 부문을 그 특히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이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정부의 조세 정책과 복지 정책을 통해서 선순환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 서 있는 이 전달 과정상에 전달 체계상에 서 있는 비대한 방만한 관료 조직을 걷어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 수를 얼마를 더 늘려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한 20년, 30년의 이 시점을 내다보고는 공무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노력을 지금부터 착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를 위한 논의를 국회에서부터 할 준비를 오늘 말씀의 저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이 정부의 기조가 크게 다른 게 계속적으로 이제 공무원 수를 줄여야 된다. 이 정부의 사이즈를 줄이자. 정부의 기능을 좀 더 강하지만 줄이자. 이런 쪽이 이제 지금 현 정부하고 조금 분명하게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정부 때 경제민주화 주창 그룹 중에 한 분 아니셨습니까? 네. 근데 정권을 사실 잃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제 민주화에서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 실패했다, 뭐 제대로 못했다 하는 측면이 좀 지금 후회되시는 게 있는가요? 뭐 탄핵 사태 때문에 워낙 이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서 다른 업적들이 다 묻혀버릴 수밖에 거죠. 없었지만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이라는 새누리당 내의 개혁 그룹의 역할을 저도 함께 했습니다만 그 보수 정당에서 이 재벌 개혁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할 때 이것이 좀 어색하게들 많이 느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수라는 정치 집단의 사명을 기득권을 보호하는, 감싸는 이런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보수의 이 사명을 공동체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정의를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짓누르고 있는 가장 큰 변수들이 바로 재벌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과 관료의 과도한 규제권 행사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두 분야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는 시민의 삶이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고 봤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야 될 과제라고 봤는데 만약에 그때 이 행위 규제 면에서는 일정 부분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냈는데 이 구조개혁까지 그때 함께 이루었다면 아마도 지금은 좀 더 정치 지형의 양상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이 경제 민주화를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보수에 대한 이해, 일반인들, 국민들의 이해가 사실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어떤 그 업적이 사실은 저는 있으시다고 봅니다. 많이 바뀌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일반 유권자들의 저 뿌리까지 좀 스며들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김 의원께서는 사실 부산 지역에 어떤 기업도 좀 해온 분 아니시겠습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 요즘에 참 국민들이 걱정들을 많이 해요. GM 대우차도 있고 자동차 업종을 많이 걱정들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 이제 이 정부 들어서는 뭐 노조가 굉장히 너무 자기 뜻대로 하는 게 많지 않나 싶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재벌 대기업들은 자기 이 먹이사슬 안에 있는 생태계 안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짓누르고 있었고 또 대기업 노조는 이 노조 가입하지 않은 대다수 근로자들의 희생 위에서 자신들의 이익만 챙겨온 그런 점에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기업과 대기업 노조 간의 관계를 보면은 대기업이 일정 부분 또 이런 인질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양보하는 대승적인 결단을 하지 않으면 위기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 특히 GM 대우 같은 경우는 이것이 GM의 글로벌 전략에 의해서 철수를 기정사실화 해놓고 지금 마지막 절차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 네. 여기 대해서 우리가 현명한 이 길을 잘 찾아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네. 우리 방금 여쭌 질문을 한번 이렇게 바꿔서 여쭤보면 어떨까요? 우리 김 의원 입장에서 개혁적 보수라면 갑질하는 대기업, 뭐 예컨대 현대차례도 좋습니다. 갑질하는 대기업 사쪽과 또 갑질하는 이 너죠. 어디가 더 문제라고 보십니까? 사실 뭐 답을 하나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그 문제를 찾아서 보면 이것이 다 물고 물려 있어서 네. 사실 어느 시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디든지 먼저 이 실마리를 찾아서 네. 풀어내야 된다면은 그것을 먼저 자임하고 나서는 곳이 네. 국민들로부터 정당한 인정과 평가를 받을 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방법은 하여튼 그들의 어떤 대체제랄까요? 대경쟁 할 수 있는 뭔가 새로 싹이 돋아서 그쪽이 잘 무럭무럭 커지면 좋겠는데 우리 경제 생태계에서 지금 그런 부분이 잘 안 보인다는 게 지금 우리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혁신 성장을 통해서 네. 이 경제 생태계 안에 새로운 DNA를 가진 전혀 새로운 유형의 네. 기업들이 자꾸 이 성장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대기업의 이런 울창한 숲이 네. 햇빛을 가리고 있어서 이제 싹들이 못 자라고 있었는데 네, 네.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에서 기존의 질서를 좀 바꿔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세대의 기업들이 더 많이 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네. 김 의원께서 청년 정치학교라는 걸 예. 얼마 전에 이제 바른미래당 쪽에서 하셨던가요? 그런 캐치프레이즈도 걸고 하셨는데 그쪽에 관심이 많으신 거죠, 하여튼. 예, 지금 세계 정치권의 흐름을 보면 이제 40대 지도자도 아니고 30대 국가 지도자들이 맞아요. 네. 여러 나라에서 지금 총리로 네, 네. 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냥 30대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15년, 20년 이상의 정치 경력을 쌓아서 총리직을 수행할 정도로 준비가 네, 되어 네. 있습니다. 아마 지금 대한민국의 기성세대에서는 이런 일을 하긴 어렵다고 봐지고요. 그럼 다음 세대에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체계적인 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과정들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태여 청년 보수가 무엇을 의미했냐고 여쭌다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굳이 뭐 청년과 보수라는 단어를 결합시키지 않더라도 다음 세대가 그려내는 세상이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되는 것이지 지금의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의 이 미래를 담보해 줄 수 있다고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김세현 자유한국당 의원 모시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름 개인적인 말씀부터 정책 전반의 흐름에 이르기까지 한번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 아직 뭐 판세를 전혀 예측할 수 없지만 아직은 보수 쪽에 상당히 힘겨운 싸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선거니까 또 새로운 변수들이 많이 발생하겠죠. 아무튼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특히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경제가 조금씩 더 나아지는 그런 걸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정의 경제 펀치 오늘 그런 걸 기대해 보면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